이렇게 찬란한 문명의 아테네가 군사국가 스파르타에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왜 문명국 아테네가 군사국가 스파르타에 망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총장님은 뭐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 소개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간단히 소개 드리면은 서울대에서 학사 또 서울대 행정대학원 수료하고 또 미국 뉴욕 주립대에서 객원연구원까지 하시고 상당히 그 학구적으로 이래 사셨습니다. 제 17대 국세청장을 역임하신 정말 뭐 국세청에 살아있는 전설 같은 분입니다. 소개해 주시는 거 감사하기는 합니다만 뭐 다 지나간 얘기고요. 그거보다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사회에 소개해 주시는데 무례하게도 이렇게 먼저 나왔습니다. 오늘 한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아테네가 어떻게 망했는지 아테네 패망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텐데요. 요 네 나라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굳이 제가 뭐 말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이렇게 이제 극명한 대비를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어떤 한 나라가 시작할 때 어떻게 기초를 쌓느냐에 따라서 그 후 자손만대 어떻게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테네로 돌아가서 이 아테네는 이렇게 이제 찬란한 문명 국가고 요즘 도시에 비교해도 조금 더 손색이 없을 만큼 문명 국가를 만들었던 반면에 스파르타는 이렇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리스 여행 가시면은요, 스파르타는 아예 관광 코스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찬란한 문명의 아테네가 군사국가 스파르타에 망하거든요. 예? 왜 그랬을까요? 왜 문명국가 아테네가 군사국가 스파르타에 망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여기서부터 반면교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럼 왜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망했는지 그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흔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스파르타는 군사국가고 아테네는 군사력이 약하니까 그 망한 거 아니냐.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아주 여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초록색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세계 최초의 최대 제국이었습니다. 요게 바로 아테네와 스파르타입니다. 요 두 나라를 합쳐더라도 페르시아는 인구가 100배고 면적이 1000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스파르타가 페르시아와 싸워서 이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친 거는 아테네가 뭐 혼자 싸운 것은 아니지만 혼자 싸운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페르시아가 두 번을 침공하는데요. 첫 번째 침공할 때는 스파르타는 단 한 명의 군대도 참전시키지 않습니다. 아테네 혼자 싸워서 물리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라톤 전투지요. 두 번째 침공을 합니다. 페르시아가 얼마를 끌고 오느냐. 최고 적게 잡은 것이 30만입니다. 그때 스파르타가 몇 명을 보내느냐. 300명 보냅니다. 30만 명 군대가 왔는데 300명 보낸다. 이거 면피용으로 보낸 거 아닌가요? 물론 그때 레오니다스라는 스파르타 왕이 워낙 열심히 싸우고 그 300명이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 끝까지 저항해서 싸웁니다. 정말 용감하게 싸워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상은 아테네 혼자 싸운 거나 진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두 번이나 물리치거든요. 그런데 그냥 물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박살을 냅니다. 그 후 50년 동안 페르시아는 아예 그리스 쪽에 대한 눈길조차 두지 않아요. 그렇게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저 조그만 나라가
인구 기준으로 200배, 면적으로 3,000배인 나라를 어떻게 싸워서 두 번이나 박살낼 수 있느냐. 그거는 바로 이겁니다. 무릎 꿇고 사느니 차라리 서서 싸우다 죽겠노라. 이 그리스, 특히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입니다. 우리 뭐 이거 말로는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 두 가지 사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키네이기료스라는 장군이 이제 마라톤 전투에서 이제 스파르타가 지고 이제 도망가려고 배로 막 도망치니까 뱃머리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왼손으로 잡고 있죠. 오른손 보십시오. 잘렸습니다. 오른팔이 잘려서 이렇게 피가 철철 나는데도 왼팔을 끝까지 놓지 않고 뱃머리를 붙잡고 상대방 하나라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저기서 전사했다는 것이거든요. 놀랍지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칼리마코스 장군입니다. 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활과 창을 여러 군데 맞고 싸웠는데 끝까지 포기하거나 항복하거나 무릎 꿇지 않고 싸우다가 선체로 다 죽었다는. 혹시 이건 좀 과장된 얘기하니까 이런 생각이 저도 들기는 듭디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그림이 지금도 그 포이킬러라고 아테네 가시면 거기에 다 이게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뭐 과장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은 이긴 걸 보면 입증이 되잖아요.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천백허기 나라를 물리치는데 그냥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바로 이런 위대한 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렇다면 이렇게 위대한 아테네가 군사적으로도 특히 해군력은 나중에 또 뭐 설명드릴 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가공할 만했어요. 정말 무적이었어요, 무적. 그런데 왜 스파르타한테 쳤느냐 이 말.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창시절로 돌아가 보면 이런 말을 들었죠, 우리. 아테네는 중우정치 때문에 망했다. 예. 근데 또 어떤 주장들은 이제 제국주의 야망 때문에 망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지도자들 때문에 망했다. 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주장으로 이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이제 중후정치 때문에 망했다는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거는 주장만 있지 왜 그랬는지 기록이 없어요. 왜 중후정치가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배운 바가 없어요. 역사적 기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장은 주장만 있지 사라진 주장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요겁니다. 페리클리스라고 아주 명정치가입니다. 아테네 문명의 황금기 32년을 이끌었던 유명한 정치가고 이 사람이 연설을 잘하기로도 대단히 유명한 특히 이제 전몰용사 추도사 퓨너럴 오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의 주장은 제국주의 야망 때문에 망했다. 물론 뭐 투키디스 함정이라고 그래서 아테네가 이렇게 자꾸 발전하니까 거기에 위협을 느낀 스파르타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망했다는 주장인데 이 주장은 좀 제가 보기에는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영국 사람들이 많이 주장을 하는데 이제 그 이후 그 배경에 들어가 보면 소위 이제 비스마르크 통일제국을 만들고 그 뒤에 이제 비를림 2세가 나타나서 이제 서구 열강들하고 제국주의 다툼을 벌이다가 결국 1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통일했는데 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바로 아테네도 그것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뭐 이것도 그렇습니다만 또 이 주장을 제가 받아들이지 않는 데는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보라색이 있는데 여기 이제 아테네를 포함해서 레스보스, 키오스, 사모스라고 세 개 도시국가가 있죠. 여기는 자기들 함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테네에다가 공납을 바치지 않습니다. 나머지 이제 파란색 지역에 한 400여 개의 도시국가들이 이제 델로스 동맹이라고 해서 동맹에 참여하는데 이 나라들은 아테네에다가 이제 공납이라고 해서 돈을 좀 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해상 안전을 지켜주는 대가이죠. 요 세 나라는 자기들 함대 보유하고 있으니까 돈이 면제되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그때만 해도 이제 페르시아가 언제든지 다시 그리스 쪽으로 침공해 올 수도 있고 또 이때는 또 해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해상 교육을 해야만 돼. 보다시피 섬나라들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데 해상 안전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공납을 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8, 9세기 제국주의 식민지를 비판할 때 그런 걸 많이 하죠. 일종의 착취였다는 것이죠. 근데 요거는 그런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떤 동맹국들에 대한 해상 안전을 지켜주는 대가로서 공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제국주의 때문에 망했다라는 주장을 하기는 좀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제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바로 아테네는 아주 척박한 곳이라고 그랬죠. 먹고 살 길이 없어요.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제 해 식민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식량을 갖다가 먹고 살았는데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겨서 해상 지배권이 생기니까 이때는 이제 공람을 받아서 물론 여기서 많은 이익을 취하기는 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페르시아가 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구덕이 생길 텐데 왜 된장을 담갔느냐 하는 얘기야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해서 이런 주장을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 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알키비아데스와 니키아스인데 이게 알키비아데스 이 사람이 그야말로 재승박덕 재주는 뛰어난데 덕이 모자라는 그런 친구였죠. 근데 아주 잘생겼죠. 물론 라파엘로라는 화가 이렇게 그러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아테네를 배반하고 스파르타로 도망가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아테네에 해를 끼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망했다는 이제 그런 주장도 있고요. 니키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요즘 밝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료들에 따르면 아주 비겁하고 꼼수고 그런 아주 야비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두 사람 때문에 그럼 망했다고 볼 거냐? 저는 그거에도 또 찬성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나라, 특히 이건 한 문명이 멸망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한 문명이 멸망하는데 그것이 한두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결국은 너무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결론에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를 토대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거의 지정학적 상황을 좀 봐야 돼요. 항상 국가라는 것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주변 국가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당시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또 여러 가지로 나중에 이제 아테네가 힘이 빠지니까 그때 또 관여를 하거든요. 또 거기에 그 시민들은 도대체 정신이 어떻었느냐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어땠느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또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기에 마련이거든요. 이런 속에서 어떻게 아테네가 또 아테네 문명이 멸망에 이르게 됐는지를 보아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놓고 그거에 대한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다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역시 지도자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의 정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해야 되겠습니다만 자, 다시 이제 복습겸 얘기하면 이렇게 세 사람의 선동과 3인방이 있었다는 말씀 드렸고요. 저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인물은 바로 이 클레온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알키비아데스는 좀뭐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좀 억울한 면이 많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벌였던 바로 이 포퓰리즘, 편가르기, 선동 정치가 있었고 이것이 패망의 원인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결국 중우 정치를 불러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바로 요겁니다. 이때 아테네의 시민들은 어땠느냐 이거죠. 시민 정신이 무너졌던 것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사람의 선동가를 지도자로 뽑은 게 누굽니까? 스파르타 사람들이 와서 뽑았나요? 아니면 우리가 가서 뽑았나요? 아니면 페르시아에서 와서 뽑았나요? 아니잖아요. 아테네 시민들이 뽑은 겁니다. 예? 우리 이거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선동가가 절대 지도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동가를 지도자로 우리가 뽑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역사적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스파르타의 리산드로스 장군하고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자가 만나서 맹약하는 자기가 다스리는 그 이제 이쪽 그 지금의 터키 지방이 있는데 거기서 세금 네 맘대로 받아가라고 그래요. 이 정도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테네가 멸망하는데 전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죠. 예. 그래서 이 당시의 그림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죠. 예, 이런 검은 그림자가 아테네의 패망 뒤에는 어른거리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지정학적 요소를 우리는 항상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역사적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지정학적 상황과 아테네 시민들이 무너진 정신 그리고 지도자의 잘못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아테네를 망치게 되었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우리 반면교사를 삼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민주주의를 집어삼키는 포퓰리즘입니다. 우리나라의 포퓰리즘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요 편가르기 정치입니다. 뭐 여야 뭐 맨날 정치적 싸우느라고 뭐 요새는 여야만 싸우는 게 아니라 또 여당은 여당 내부에서 싸우고 뭐 정신없더라고요. 이런 지경 아닌가요? 요게 바로
클레온 시민들을 개처럼 끌고 다니는 선동가입니다. 근데 그 연극에 재밌는 거는 클레온이란 말 한마디도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테네 시민들은 저거 클레온 얘기다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선동가였다는 뜻이 되겠죠. 하여튼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혹시 이렇게 뭐 개처럼 끌고 다니는 선동가가 있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개처럼 끌려다니는 시민들 또는 시민들을 개처럼 끌고 다니는 선동가. 2500년 전 얘기인데 참 이거 보면 저는 섬뜩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선동 정치와 선동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오늘 끝을 맺겠습니다. 자, 선동 정치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뭐 단적인 예입니다만, 선동 정치는 바로 이성적으로 호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을 흔드는 겁니다. 특히 공포, 혐오, 죽음, 연민, 증오, 분노 등 해당 이용 가능한 모든 감정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것이 바로 선동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과 조작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동의 본질이고요. 또 이 선동 정치는 편가르기에 기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편가르기가 극도의 상황에 빠지다 보면 거짓을 하건 조작을 하건 날조를 하건 우선 자기 편은 다 밀어주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거짓, 조작, 날조에 의한 선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게 진원지가 있습니다. 보통 광우병 이거 뭐 시민들이 건강권을 염려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나온 집회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그렇나요? 아니죠. 아니라는 걸 그 당시 이 시위를 주동했던 이 민경훈 씨라는 양반이 나와서 증언을 하더라고요. 다 이 기획된 거다. 그렇습니다. 항상 기획된 겁니다. 진앙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래 목표를 항상 은폐합니다. 이 광우병 시위도 바로 정권 퇴진이 목적이었다고 아주 본인이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날뛰게 만드는 겁니다. 중우 정치에 빠뜨리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집단 관계에 빠지게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바로 이런 중우 정치의 문지방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선동 정치인데, 그 다음에 이제 선동가라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요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콜롬비아 대학의 역사학자인 루틴이라는 양반이 그 역사적으로 있었던 선동가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린 결론이라고 그러던데요. 이겁니다. 선동가는 대중연설을 잘한다. 그러니까 아까 페리클레스가 연설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이성적 논리적으로 하는 연설 말고 사람들 감정을 부추겨 가지고 울분을 터뜨려서 폭발시키는 그런 선동 연설을 잘한다는 얘기죠. 아첨과 욕설을 잘한다네요. 자기가 아첨을 잘할 수도 있고 딴 사람들이 자기한테 아첨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겠죠. 요새도 뭐 뉴스에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욕설을 잘한다네요. 욕설이 여기서 인벡티브라고 했던데 이게 바로 험상궂은 욕설을 뜻하는 거더라고요. 무엇이든지 약속한다네요. 시리즈를 약속하는 사람 있죠. 그다음에 이성보다 감성에 의존한다고 그러는데 저거 한 가지 예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 독재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장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검찰 독재라고 주장하려면 논리적으로 이렇고 이렇고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건 검찰 독재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죠. 근데 그건 쏙 빠집니다. 그냥 검찰 독재라는 선동적 용어만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동이라는 거죠. 검찰 욕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선동용 용어를 가지고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냥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검찰 독재 이런 용어만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요즘 우리나라 검찰 독재가 가능합니까? 영장 검찰 맘대로 하나요? 사람 징역 보낼 때 검찰 맘대로 하나요? 법원이 통지를 받잖아요. 자, 그다음에 인종적, 종교적, 계급적 편견을 불러일으킨다. 뭐 부자, 가난한 사람 갈라치기 하는 게 뭐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칙에 대한 의지가 없다네요. 이게 선동가라는 데 어떻습니까? 불체포 특권 이거 없애야 된다라고 공약까지 하고 자기가 그 문제에 해당이 되면 은근슬쩍 거기에 기대지요. 이게 원칙 있는 사람의 태도인가요? 아니죠. 그다음에 오로지 대중의 주인이 되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절대로 자기 자리를 내놓지 않습니다. 뭐 시장이 됐든 군수가 됐든 뭐가 됐든 뭐 대통령이 됐든 당 대표가 됐든 한 번을 했든 두 번을 하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지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선동가라고 그러네요. 루틴이라는 분 얘기입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60년 전 양반이 한 얘기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이 8가지의
모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은 혹시 안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선동가죠. 하여튼 선동가가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아테네에서 보셨잖아요.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선동가를 뽑은 게 누구라고요? 스파르타 사람들이라고요? 아니잖아요. 아테네 사람들이 뽑은 겁니다. 우리가 선동가가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된다고 그러면 그거 누가 뽑은 거예요? 우리가 뽑은 거잖아요. 나라가 망해도 좋다면 뭐 뽑아도 상관없습니다만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미 두 군데서 전쟁이 일어났고 나머지 두 군데 중에 하나가 우리 아닙니까? 예. 특히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이런 리스크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전쟁의 위험이 커지고 우리가 위험해지면 위험해질수록 그때 틀림없이 평화의 선동이 나타날 겁니다. 저하고 내기하셔도 좋습니다. 어느 시점인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어만 되어 갈수록 이런 평화의 포퓰리즘이 우리나라에 등장을 할 겁니다.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건 누구라고요? 우리들밖에 없는 겁니다. 정치인들 못 막습니다. 우리가 막지 않으면 못 막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테네의 패망에 드리운 페르시아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러시아의 붉은 곰이 어른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러시아는 뭐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결국 6.25 때처럼 여기에 중국이라는 변수가 개입되면 우리로서는 정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결론 내겠습니다. 자, 결국 아테네가 멸망했듯이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 정신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4.11 총선 결과가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 지도자들 정말 믿지 못하겠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믿을 게 못 됩니다. 결국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자유 시민들밖에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고 이것이 결국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 나라를 패망의 길로 빠뜨릴지도 모르겠다. 물론 역사가 그렇게 무슨 뭐 기계적으로 물리법칙처럼 반복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테네 패망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경계심을 가지기에는 충분할 만큼 역사적 교훈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